정부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갭 투자와 법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보직 및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SK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았던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가 잇따라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국내 최장 상한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 인천, 대전, 또 청주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절 대상 지역 내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갭 투자와 법인 투기 수요도 보직 및 대출을 제한해 차단키로 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일부 자연 보전 권역이나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입니다. 청주도 일부 읍, 면을 제외하고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됐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겁니다. 경기 수원, 안양 등 10개 지역, 인천 연수구 등 3개 지역, 대전 동구, 중구 등 4개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입 의무와 보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도 제한해 갭 투자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늘어난 법인 투기는 대출 규제, 종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해주던 종부세 공제도 폐지합니다.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20%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가열 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SK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았던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SK그룹은 오늘 SK머티리얼즈가 최근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가스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번 양산을 통해 2023년도까지 국산 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부가 포토레지스트 영역에서도 국산화 작업을 본격화해 하드마스크와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 곳이 지난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정부에 남겨두고 왔다고 신고한 자산 규모입니다. 특히 추산된 금액은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을 고려한 것으로 그 외 투자 손실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보험금 등으로 투자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았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우선주가 잇따라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국내 증시 최장 상한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 1일 54,500원이었던 주가가 74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상 급등에 따른 투자 경보음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최장 기간 연속 상한가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일 카타르 LNG선 수주 발표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일 종가가 54,5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름 만에 주가가 14배 가까이 뛴 겁니다. 급등 현상으로 지난 9일과 12일 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승세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투자자들이 보통주 대비 저평가된 우선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종목의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투기성 자금이 우선주에 유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같은 기간 보통주의 89배 이상 상승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적어 수급 문제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단 주식수 전체 시가총액이 아직도 1,000억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개인들에 대한 이런 과수급 현상이고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들 실제 주식이랑 괴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주의 경우 유통 주식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함께 축담 태안에 드라이빙 센터를 세웁니다. 축구장 176개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로 2022년 상반기 개장될 예정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대 규모의 HMG 드라이빙 체험센터를 건립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오늘 서울 서초구 양재사옥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식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차그룹 드라이빙 체험센터는 2022년 상반기 개장합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은 축구장 176개 크기인 126만 제곱미터로 총 길이 4.6km에 달하는 고속 주회로와 다양한 노면 시험장을 갖췄습니다. 기존 주행시험장 외에 현대차그룹이 추가 건설하는 주행체험시설과 지상 2층에 9,602제곱미터 규모의 고객 전용 건물이 들어섭니다. 주행체험시설은 4개의 체험 트랙과 4개의 체험존 등 총 8개의 코스로 구성됩니다. 8개의 주행체험 코스에는 긴급제동과 돌발 상황, 경사로 등 장애물 체험존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험로 설계는 EU 공인 자동차 성능시험 전문기관이자 다국적 엔지니어링 업체인 아플러스 이디아다가 맡게 됩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현재 운영 중인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보자부터 고난도 운전까지 세분화된 주행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국내 뉴스 이용자들이 가짜, 허위 정보 유통에 가장 많이 우려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가짜, 허위 정보로 가장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세계 40개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서는 유튜브가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국에서는 29%로 페이스북이 가장 높았습니다.
SNS로 유통되는 뉴스를 신뢰한다는 국내 응답자는 16%에 불과했지만 SNS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국내 뉴스 이용자 2,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NS 뉴스 이용자가 국내 44%로 지난해 26%보다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TV는 67%에서 63%로 인쇄 매체는 19%에서 18%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SNS 뉴스 이용자 중에 이용 매체로 유튜브를 꼽은 응답자는 45%로 작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달보다 20% 가까이 늘어났고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열 조짐이 보이자 또다시 정부는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 22번째 규제 카드는 과연 약발이 제대로 먹힐까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오진 않을까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부 발표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에 지정했고요.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갭투자 차단에 나섰고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관련 대출과 세제를 정비하는 등 법인을 통한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조금 전에 크게 5가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간략간략하게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규제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집값이 안정될까요? 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이 확대된 만큼 집값 안정 효과는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뒤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과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이 지역이 그리고 인천에서는 연수와 남동 서구가,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서울 전 지역과 인천과 수원, 광명, 하남 등 수도권 절반가량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건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수도권 내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를 막아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명진 직방 데이터 랩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가수요자들은 시장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부분들은 단기간 집값 안정을 갖고 올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투자 수요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토지나 집값이 과도하게 뛸 것을 대비해서 우려가 되는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대상 지역은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사업 부지 그리고 그 일대인데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 심의는 오늘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앞으로는 거래가액과는 상관없게 의무화된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 종류도 늘어나서 실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갭투자 원천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에는 의무 사항을 굉장히 강화했다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전입 의무가 강화됩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이면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을 받았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을 위해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전 규제 지역에 6개월 이내에 처분과 전입을 해야 합니다. 갭 투자를 못하도록 전입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 건데 이게 실수요자들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전문가들 뭐라고 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 자리론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요.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냥 대출만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위반한 경우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강화가 되는데 지금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금은 즉시 회수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 범위를 넓혀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목표인 건데요.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실소유자 입장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더 곤란해지는 환경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번 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금 대출도 3억에서 2억으로 보증을 낮추고 대책 나온 것 중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보다는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이 더 많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또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 아파트 찾기가 요즘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심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분양단지에 대한 실거주 요건 담겼다고 하는데 뭐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재건축 분양단지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서 분양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의 재건축 단지를 조합해서 분양할 경우는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각 후 다시 매입한 경우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하기도 하고요. 또 연속 거주가 아니더라도 합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추진에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절차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 거고 네. 기존 세입자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 노후주택에서 조합원들이 살아야 하는 불편함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재건축 추진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법인 관련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대출도 막고 각종 세금도 대폭 증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가 주택 담보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개인보다 높게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 과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 6억 원의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내야 할 종부세 합산 과세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각종 세금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은 꽉 조여버리겠다,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투기에 대한 규제가 집중돼 있어서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요. 실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은 이번 규제로 또 하나의 큰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폴더블 폰 차기자 갤럭시 폴드 2를 공개하는 삼성전자에 이어 화웨이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하반기 폴더블 폰 대전에 참전합니다.
삼성전자는 8월 5일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폴드 2를 공개합니다. 이 제품은 전작인 갤럭시 폴드보다 내 외부 화면이 커지고 디스플레이를 UTG인 초박형 유리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3분기 폴더블 폰 차기작인 메이트 X2를 준비 중입니다. 차기작은 기존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이 아니라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각에선 메이트 X2에 스타일러스 펜을 적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분기 서피스 듀오를, 모토로라는 9월 레이저 2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역시 폴더블 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개막한 폴더블 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제조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문자가 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 심리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 사기 사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스미싱 문자 사기 건수는 66만 2천여 건입니다. 이 중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19 관련 문자 사기는 지난 16일 기준 1,632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인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든 뒤 정보를 탈취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무심코 스미싱 문자 내 URL에 접속하게 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위장한 피싱 사이트가 나타나고 사용자가 여기에 속는다면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사기꾼에 전송됩니다. 전송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되거나 금융정보 탈취 시도까지 이어지는 등 다양하게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이는 게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문자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신하신 분들이 다 단축 URL을 클릭하시는 데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URL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급적 URL 접속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꼭 접속을 해야 한다면 안랩의 V3 모바일 시큐리티 URL 검사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스미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미싱 문자 사기는 민감한 이슈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평소에도 보안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웨이브의 실제 이용자 수가 출시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조사업체 닐슨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웨이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인 MAU는 지난해 10월 380여만 명에서 올해 5월 346만 4,600여 명으로 8.8%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MAU는 지난해 5월 252만 8,084명에서 올해 5월 637만 4천여 명으로 1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웨이브 출범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만 해도 넷플릭스의 MAU는 342만 3,500여 명으로 웨이브보다 적었지만 지난해 12월 387만 6,600여 명으로 웨이브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한국공인회계사를 이끌어온 최준경 회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투표 결과 후임 회장으로는 김영식 3일 회계법인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정기총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6회 정기총회.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항공회의 지난 한 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항공회의 향후 2년을 이끌어갈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역대 최다 후보인 5명이 입후보한 이번 선거는 항공회 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온라인 투표가 시행되자 지난 선거에서 30% 전후에 머무르던 투표율은 6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된 투표에 전체 유권자 1만 7,920명 중 1만 1,6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입니다. 높아진 관심 속 진행된 선거 결과 전체 유효표 가운데 4,638표를 차지한 김영식 3일 회계법인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영식 신임 회장 외에는 단독 입후보한 나철호 후보와 정창모 후보가 각각 수석 부회장과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미래를 위해 뛰겠다는 당선 소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김영식 신임 회장은 곧바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존
파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파이를 더 키워서 회계사 업계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빅4를 중심으로 해서 빅4 중견한테 양보를 받아내서 그것이 중소 개인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전체에 좋은 툴이 있으면 그것을 상생 플랫폼이라는 것에 올려서 검증을 거친 후 무료로 쓰겠다. 입 후보 당시 정견문을 통해 회계개혁 완수와 회계법인 간 상생을 강조했던 만큼 김신희 회장은 향후 2년 동안 회계개혁과 상생을 위해 힘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대중소기업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동네 슈퍼까지 참여해 대규모 할인과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비대면 K-팝 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K-팝 공연과 라이브 커머스의 융합은 내수시장 활력 제고와 함께 K-방역과 K-세일의 해외 진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영선 장관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힐링 시간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